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3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인데요. 수도권에서만 441명이 발생해 수도권은 이미 2차 유행을 넘어 3차 대유행의 단계로 들어선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1차 대유행 때 정점이 900여 명, 2차 때는 최다 기록이 441명이었습니다. 현재는 그보다 훨씬 많은 583명을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3차 대유행이 더 확산되면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차 대유행 때 기록을 웃도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0의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어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11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경상북도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잠시 후 경상북도 윤희열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이인철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현재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0.5%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지난 7월, 8월, 10월에 이어서 네 번째 동결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정인데 코로나19 3차 확산이 되고 있죠. 네. 이 경기 회복에 여전히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지금까지 해왔던 큰 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돈을 푼 만큼 그 효과를 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유럽 다 난립니다. 예. 특히나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의 예측 방향을 보게 되면 연준은 오는 2023년까지 장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경기 방어 차원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상당 기간 고수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은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의 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소 보수적이긴 하지만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전에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1%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3.0%까지 높여 잡았는데요. 앞서 지난 5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하면서 당시에 마이너스 성장률, 마이너스 0.2%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했고요. 네. 그런데 8월에 재확산됐죠.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3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까지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사실 국내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예상보다 빠른 수출 회복 속도를 반영해서 사실은 3분기 성적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1.9% 깜짝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니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미국, 영국 등에서 백신 개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죠. 예. 이런 것도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국내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이 3차 확산세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느냐. 이런 것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3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 30대가 코로나19의 가장 아픈 타격을 받는 계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임금 근로자 가운데 20대 이하의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서 8만 2천 개, 30대도 똑같이 줄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조업 부문 또 20, 30대 이 청년층의 일자리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20대, 30대는 주로 제조업 생산, 특히나 이 비록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평가받고 있는 이 제조업 일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고 초기에는 사실 대면 업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제조업 일자리가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 5천 개 늘었습니다. 예. 50대 일자리도 12만 8천 개가 각각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이제 사회복지,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 공공 부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올해 코로나19 지금 1차, 2차, 3차 이제 이 긴급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고용은 후행성 지표, 경기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 청년층 실업률을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이 소비 쿠폰 가운데 외식 쿠폰을 비대면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러자 숙박, 여행, 외식, 이른바 이제 7대 할인 쿠폰, 농산물 쿠폰을 제외하고 모두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말이 사실은 이 자영업자들한테 특수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연말 대목을 앞두고 만에 하나 이 상황 그대로 방치한다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쯤 배달 앱에서 사용 가능한 외식 쿠폰을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비대면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 나가서 이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보다 배달 앱의 특수를 좀 몰아주는 게 아니냐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배달 앱의 수수료를 올린다든가 음식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방역을 우려해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정부는 지금 외식 쿠폰 이외에도 연말까지 내수 촉진 행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방 예산, 중앙 예산, 연간 쓰지 못한 예산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걸 한 4조 원 이상 끌어모아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온 세계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냐, 방역이냐. 이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둘 다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들도 많이 늘었다죠. 그렇습니다. 이 부자들, 집부자들만 내는 이 종부세가 점점 이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사실은 불로소득을 좀 차단하고 이걸 환수해서 소득 좀 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나 현 정부 들어서는 세금이 좀 부담스러운 다주택들 매물 제발 좀 내놔라라는 이 압박의 수단인데요. 네. 지난해는 종부세가 전국적으로 59만 5천여 명, 3조 3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올해는 토지와 주택권 합치게 되면 74만 4천여 명이 냅니다. 지난해보다 한 25% 이상 늘어났는데요. 거치는 세금만도 4조 3천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가 급증한 이유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로 근거되는 공시지가 역시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올해 14% 넘게 올랐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종부세 할인해 주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지난해 85%에서 90%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지난해보다 종부세 2배 이상 올랐다. 이제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은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는데요. 올해 오른 집값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됩니다. 또 내년에는 종부세율 자체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90%이지만 내년 95%.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일단 1주택자들, 고령자들, 보유세 일부를 깎아주고 있는데요. 고령자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 특별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솟는 이제 세금 부담에 대한 조세 저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난해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로 촉발됐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최근에 시들해지면서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또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대일 무역 수지 적자 폭이 1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네. 문제는 올해인데요.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니까 올해 10월까지 대일 무역 적자가 165억 6천만 달러인데요. 지난해보다 더 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수출 물량은 13% 두 자릿수가 줄었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7.3% 반토막이라는 겁니다. 절반 정도로 수출이 감소폭이 더 큰데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산 제품들, 특히나 이 소비 제품만이 아니라 렉서스나 토요타 같은 자동차 판매가 적게는 35%, 많게는 90%까지 올해 늘었다는 겁니다. 이 유니클로라는 이제 저가 우리 업체죠. 이 CF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인의 불매 운동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시에 망언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랬었죠. 이게 망언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였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이승환입니다. 세 가지 소원. 어쩌면 천사와 손잡았나 봐요. 그대의 마음이 날마다 날 유리처럼 그대의 손길이 내 어린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
백화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증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교육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주 경상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체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인데요. 2,600여 명의 체납액은 1,350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내야 할 세금을 이렇게 내지 않는다면 내는 사람만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윤희열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세정 업무를 맡고 있는 윤희열입니다. 자, 해마다 이맘때면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렇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명단 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관여 사업 제한, 신용정보원의 체납자료 제공과 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일상생활에 각종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일종의 간접적인 간접 제재 방식인데요. 네.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개인 정보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체납자의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공개되는 체납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줌으로써 사회 전반에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올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경우는 어느 정도나 세금을 내지 않은 겁니까? 예. 원래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총 436명을 신규로 이제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개인이 296명, 법인이 140개 이제 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에 5억 8,300만 원이고 법인 체납 최고액은 5억 7,300만 원입니다. 예. 참고로 개인 296명의 평균 체납액은 약 한 3,600만 원 정도 되고 142개 법인의 평균 체납액은 약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현재까지 공개된 최고 체납 금액은 2014년도에 공개된 법인인데 체납액이 약 한 25억 원이나 됩니다. 네.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그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 대상자 명단은 뭐 경상북도 홈페이지 외에도 우리 경북 도보 그리고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그 위텍스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지자체별로 이제 간보에만 게재를 했었는데 간보 성격상 뭐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제재가 이제 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2017년도부터 상시 공개 제도를 전격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도 홈페이지 위텍스 등을 통해서 신규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개되었던 체납자에 대해서도 1년 365일 언제든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명단 공개의 효과가 훨씬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상북도의 경우에 원래 신규 공개 대상자는 436명이지만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20년까지 공개 대상자는 모두 한 2,7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적지 않은 숫자군요. 그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자에 대한 그 기준과 공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은 기준일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현재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 됩니다. 공개 범위는 성명과 상호, 나이, 업종, 주소, 체납액과 체납 세목 등이 이제 공개되게 됩니다. 예. 명단 공개 제도는 2006년도부터 시행돼 가지고 그간 한 15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준 체납 금액은 1억 원 이상이었고 체납 발생 기간은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에 대해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조금씩 공개 기준이 강화가 돼 가지고 2011년부터는 3천만 원 이상, 2016년부터는 1천만 원 이상만 되면 공개 대상이 되도록 바뀌었고 체납 발생 기간도 2014년부터는 1년만 경과되면 공개하도록 해서 공개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 같은 명단 공개가 실제로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납부 유도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최초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11월 공개할 때까지 복잡한 선정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최초로 선정을 하고 3월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에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월 명단 공개 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서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예, 이 기간 중에 이제 1차 선정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와 독려를 통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올해에도 소명자로 제출 기간 동안 명단이 이제 공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체납자가 한 133명이 총 3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서 명단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체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이죠.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매년 부가 대비 징수율이 95%를 상회하는 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체납 사유는 사업 부진이나 실패에 따른 부도, 폐업으로 다음 세력이 좀 약해지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체납자 유형에 맞춰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체납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징수 동료와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부도, 폐업자에 대해서는 채권의 우선순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산 조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부동산, 차량과 같은 기본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각종 예금이나 주식, 유가증권과 같은 이제 금융자산하고 급여, 보험료 미환급금, 공탁금, 리스 차량 등 다양한 그 유무형의 재산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채권 확보를 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한편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납 유도 등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징수 활동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경북의 고액 체납 지방세가 308억 원이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영구 결손 금액이 생기는 겁니까? 예. 지방세 징수권 소멸 시효는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상 고액의 경우에는 10년이고 그 이외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은 징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이제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게 되면은 진행되는 그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요. 우리 가스관청에서는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독려뿐만 아니라 압류가 가능한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납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어서 압류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처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소멸시효 만료에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재산 조회와 압류로 시효 중단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TV 뉴스 같은 언론을 통해 보면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제 징수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정말 돈이 없어서 체납한 게 아니라 집안 곳곳에 현금이나 금괴 등을 감춰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죠? 예.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 가운데는 재산을 은닉하고 또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3개 시군하고 합동으로 합동징수팀을 꾸려서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와 독려, 또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이런 것뿐만 아니고 거주조사 등을 통해서 매년 약 한 200억 정도의 체납세 징수 실적을 또 내고도 있습니다. 네. 예,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도 사실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택 수색은 통상 인근 지역 한 5명 정도의 체납자를 기본 단위로 해서 사전 조사를 거친 후에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현장 출동을 통해서 가택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실제 확인된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생활 형편이 좀 어렵고 앙천의 앵커 말씀하셨듯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금괴나 귀금속, 명품 같은 고가의 그런 물건을 발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다만 한 명이 집안에서 달러하고 해서 약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압류했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시군은 합심해서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악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은닉 재산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개발해서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금은 이제 납세자를 포함하는 국민, 도민들의 행복한 생활 여건 조성과 권익 신장을 위해 쓰여지는 아주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런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이제 명단 공개로만 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끝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숨기는 등 꼼수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우리 경상북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고액 상습 체납에 관한 얘기 함께했습니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세정 담당관 윤희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늘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고민거리를 안동 MBC 라디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40분 향하고 있는 지금 시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김성수의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은 검찰 압수수색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이어 대검 압수수색까지 있었는데요. 그 진행 사항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을 감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검찰총장은 계속 감찰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죠. 일정을 협의한다거나 그리고 또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통보를 갖다 했을 때 그 통보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형태로 감찰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법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찰 인력들을 동원해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주변 인사들에 대한 감찰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물로서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그리고 기타 방해받았던 다른 사안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를 하게 됐고요. 예. 이에 반응을 하면서 대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직무 배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바로 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이 본안 소송까지 그래서 행정 소송으로 징계 자체를 다퉈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전격적으로 대검의 압수수색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예. 대검 중에서도 지금 예전에는 범정이라고 불리던 수사정보기획단 이쪽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 진행되는 내용들이 지금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의혹들과 범죄 혐의들 중에서 판사를 사찰을 해서 그 문건을 반부패 수사부에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압수수색에 이어서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법무부에서 대검에게 검찰총장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라라고 지시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핵심은 판사 사찰 문건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를 두고 대검과 또 법무부의 입장이 또 대립하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고 있는 범죄 의혹은 총 6가지인데요. 예. 그 중에서는 이제 검사의 직무 윤리 위반 같은 좀 가벼운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판사에 대한 이 불법 사찰에 대한 부분은 중대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걸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어떤 사찰이 이루어졌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정보기획단에서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담겨 있는
그런 그 판사의 그 관련된 정보들을 뭐 취미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리고 법원에서 무리를 야기했던 판사였느냐 아니었느냐 그리고 기타 고등학교 대학교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문건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반부패 수사부에 넘겼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 측에서 특히 이 문건을 만든 그 검사 같은 경우 이건 통상적인 직무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공소 유지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소 유지는 증거와 수사 결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공소 유지를 하는데 왜 판사를 뒷조사를 합니까? 일단 사찰의 범위 내에서는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긁어서 그것으로 문건을 만드는 것도 사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특히 그 양승태 대법원에서 자기 수와 부하라고 볼 수 있는 판사들, 일선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찰로 보고 이것이 블랙리스트였다. 사실상 블랙리스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죄를 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검찰 내에 있는 그런 기록조차도 아니고 판사들의 그 정보들을 수집했다는 측면에서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찰은 계속 이게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직무 내의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또 실제로 이 그 문건을 내려받았던 당시의 반부패 부장, 지금 현재는 감찰국장이 심재철 국장인데요.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이 문건이 내려왔을 때 불같이 화를 냈고 그리고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명령도 자체적으로 거부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문건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심재철 국장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첨예한 대립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면은 법원은 어떤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우선 이런 문건을 만들었던 것 자체도 사찰인데요. 근데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어디서 인용을 했거나 따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만약에 그 정보원들이나 취재원들을 활용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정말 불법 사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정보 소스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걷어들였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범죄의 혐의가 가벼워지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법무부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요. 이 내용 중에 일부가 특히 이제 무리 야기 판사 문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2018년에 한동훈 3차장 검사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이 그러니까 사법농단의 주력이었던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확보했다고 기사로도 나온 그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내용을 인용해서 범죄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수사기획단에서 이걸 인용해서 문건을 만들었다면 실제로 범죄 기록을 봉인하거나 자료로 삼아두지 않고 범죄 기록을 돌렸다는 게 되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그 수사 기밀에 대한 유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무겁게 봤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냥 바로 가차없이 영장이 나왔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제기한 그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일단 그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을 다투는 데 있어서 관건은 지금 현재 직무의 배제가 사실상 지금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가 하고 그리고 직무가 배제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가 이 두 가지가 주로 다퉈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그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거를 갖다 또 공소 유지에 쓰려고 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증거를 충분히 이제 법무부에서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퉈볼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 가처분 신청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윤석열 총장에게서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만약에 말이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예,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에서 그 지금까지 징계를 위해서 확보한 자료들 중에서 범죄 혐의 사실이 거의 특정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문건을 비롯해서 특히나 오늘 압수수색이 진행됐잖아요. 이 압수수색 진행을 통해 가지고 이 압수수색이 딴 게 아니라 그 수사정보기획단에서 딱 나온 것을 봤더니 이게 2018년에 그 법원행정처에서 압수했던 문건이 똑같은 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그 결정적 증거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수사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상 초유로 현직에 있는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와중에 이제 일선 검찰들, 그러니까 평검사, 부산 같은 경우는 평검사들이 성명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지검장, 검사장들이 6명이 모여서 이 직무 배제를 철회해달라는 그런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항의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는 사태가 잦아들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항명을 하고 있는 검사들의 입김이 조금 더 세질 가능성이 높고요. 본격적인 언론 플레이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오늘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김도연 씨. 네, 12월에 다가서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셈인데요. 월동 준비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비교적 기온이 높다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다시 추워지겠고요. 주말부터는 겨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토요일엔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추위보다 더 심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고요. 초겨울 추위가 예보된 만큼 빙판길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도 날씨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게 되고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타민을 포함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 다가올 겨울도 건강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현재 33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19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오래 머물진 않겠고요. 내일 오전 찬바람이 불면서 완전히 흩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아침에 내내 영하권, 한낮에도 5도 안팎을 보이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문경, 영양이 아침에 2도, 한낮에 9도 남아있고요. 영주, 봉화는 아침에 1도, 한낮에 8도 예상됩니다. 상주, 예천, 청송, 의성은 아침 1도, 한낮에 10도 분포 예상됩니다. 청송 현재 기온과 체감 온도 모두 어제와 같은 5도, 습도는 93%입니다. 날씨였습니다.